네, 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27번째로 진행하게 될 책의 이름은 한국인은 미쳤다! 입니다. 책의 저자 에리크 슈르데주는 2003년 영업 마케팅 책임자로 LG 프랑스 법인에 합류해서 능력을 인정받아 2006년 LG그룹에서 외국인 최초로 임원진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LG의 지사는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공항 출국 수속 구역에서 차로 15분 이하의 거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동시간을 줄여 출장 일정이 초고속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G는 임원에게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공항 밖에서 쇼핑할 시간을 줄 리가 없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장의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정도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틀간의 출장 일정이 6쪽이나 되었어요. 모든 세부 사항이 분단위로 정해져 있었죠. 서양의 정치 지도자나 다국적 기업의 CEO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취할 휴식을 LG그룹의 텔레비전 사업 본부장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1분 1초가 소중했어요. 한국 기업이 실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이기도 했죠. 슈르데주는 한국인들이 특정한 능력보다는 이력을 위주로 사람을 뽑는다고 해요.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을 뽑을 때에는 전공보다는 성적을 중시하고요. 전공은 LG에서 집중교육을 통해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기업에서 좋아할 만한 능력 몇 개는 나열해야 한다고 해요. 슈르데즈는 서양과 한국 기업의 기업 모델의 차이를 두 가지 요소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요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적용받는 평가 체계가 늘 작동한다는 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런 시스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등급이 매겨지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의 초등학교 중 가장 힘들다는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점수를 받아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가면 수업 시간이 서양의 어느 국가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점수와 등수가 학생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주문과도 같아요. 교육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대학에서는 엘리트주의가 두드러지고요. 서양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선별, 탈락, 등급, 성과와 같은 개념이 한국에서는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도 똑같은 세상을 경험해요. 서양인이라면 아무도 견디지 못할 중압감은 그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압박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한국인이 일에 쏘는 에너지예요. 지위의 고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주는 중압감이 심하고 업무량도 엄청나며 결과에 대한 압박이 늘 따라다녀서 업무에 열성을 다해요. 업무를 완수하는 방식은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에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자신의 명예를 걸어요. 직장에서의 실패는 즉각적인 사회적인 죽음과 가족의 치욕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LG에는 18,000명의 간부 사원이 있고 그중 17,600명은 피라미드의 하단 4계층에 분포되어 있다고 해요.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의 욕망, 위로 올라간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 400명은 피라미드 상단의 3계층에 분포되어 있어요. 맨 아래는 상무직위로 320명 정도 되고 그 위층은 770명의 전무와 부사장이 차지합니다. 최상층 부에는 15명의 사장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신처럼 전능한 부회장이 있습니다.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하므로 승진 시스템에서 제외되어요. 400명의 임원이 LG그룹의 총괄적이고 실질적인 경영진을 형성합니다. 기업의 윤리적 가치를 대변하므로 간부들과 8만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해요. 슈르데즈가 근무하는 동안 느낀 한국인 근무자에 대한 소감으로 한국인은 하루에 18시간 근무하면서도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또는 오후까지 출근해서 일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고 해요. 한국인 직원들에게는 프랑스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굳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인은 소소하기만 좋아하는 게으름뱅이로 취급되었어요. 한국식 경영 방식이 낳은 대표적인 상황으로는 LG그룹 김땡땡 부회장이라는 분이 프랑스에 출장 왔을 때 법인의 간부 한 명이 휴대전화로 부회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프랑스 법인장이 부회장님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사진 찍은 사람은 당장 회사에서 내보내세요 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슈레데주가 상무와 법인장을 겸직한 2년 동안 휴가는 5일 뿐이었고 한 달에 토요일은 4번, 일요일은 격주로도 일했다고 해요. 슈레데주는 2009년 5월 어느 날에는 가슴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달려가 보니 양쪽 폐에 색전증이 와서 생존율이 10%도 되지 않았다고 해요. 원인은 의심의 여지 없이 피로, 과로, 스트레스였죠. 의사들은 슈레데주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한 달간 병가를 지시했으나 슈레데주는 3일 정도만 쉬고 다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기업에서 주입하는 속도와 정신 상태가 있기 때문에 회사를 영원히 포기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면 출근을 안 할 수 없게 된다고 해요. 한국식의 강한 통제의 특징은 더구나 회장이나 그의 비서진이 개입할 때에는 무엇이든 대충 얼버무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목표를 95%를 달성해도 칭찬은 듣지 못하고 아니 왜 나머지 5%는 실패했나? 하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실적을 내도 잘못한 것만 중요해요. 격려와 상을 통한 경영은 한국 기업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LG전자 남용 전 부회장은 한국인이 아닌 슈레데주가 임원으로 승진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입니다. 그는 한국의 다른 고위직 임원들과는 달리 열린 정신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었어요.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이고 호감을 주는 인상을 가졌던 그는 영어에도 능통해서 서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 부회장은 서양에 대한 개방을 시도했고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시도하고자 했죠. 남 부회장이 경질되고 LG그룹 창립자의 손자가 신임 부회장으로 임명되면서 비한국인 임원 27명 중 25명이 해고되었고 전통주의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요.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정책을 확인하듯 신임 부회장은 LG그룹에서 말하고 쓸 때 인정되는 유일한 언어는 한국어뿐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때부터 LG는 문서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향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죠. LG의 진짜 아킬레스건은 매우 강제적인 경영 방식이나 도덕주의보다 서열의 무게가 전체적인 기업 운영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군대식 서열은 수행자에게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조직 속에서 자신의 역할만 충실할 것을 요구할 뿐이죠. 신임 부회장은 근무 시간을 늘리고 휴가를 없앴습니다. 또 회의와 소집을 늘렸고 수십 명의 임원을 해고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는 임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 12시간이나 수업을 받고도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잔이 가득 차버렸어요. 슈레데주는 몇 년 동안 오로지 일만 했어요.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내내 언제나 부르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지시에 한 번도 토달지 않았고 회의와 화상회의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회식을 마련하거나 회식에 참석해서 LG의 성공과 인지도를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외치며 건배를 하곤 했어요. 슈레데주는 그저 처음부터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보였던 시스템에 매료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2010년 신임 부회장이 취임하면서 희망이 무너졌다고 깨달은 날 슈레데주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충격은 슈레데주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피로로 다가왔습니다. 날카로움도 줄었고 열정도 작아졌어요. 지향적임이 사라지자 일상의 무게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었죠. 슈레데주에게 가장 흔한 출장은 유럽 법인장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때였어요. 그가 불려갔을 때에는 발언 시간이 겨우 20분 남짓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12시간이나 되는 비행거리를 왕복해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LG의 관례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 관행도 바꿀 수 없었다고 해요. 회의에는 무조건 참석해야 했고 거기에 토를 달 수 없었죠. 슈레데주는 LG에서 진정한 친구를 한 명도 사귀지 못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한국인의 사생활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했을 뿐더러 프랑스식 삶도 그들에게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도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슈레데주가 외국인 최초로 상무를 승진하고 다른 한국인 법인장이 그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건넸을 때 그를 집에 초대했으나 그는 비는 날이 없다고 했어요. 그의 후임과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누구도 역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한 민족도 그렇고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역사는 자유가 발 디딜 틈 없이 엄격하게 서열화된 군대식 규율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사무실에 틀어박혀 내놓은 예측과는 딴판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파악하지 못해도 아무도 개의치 않아요.
이러한 시스템의 약점은 외부의 관찰보다 내부의 효율성을 더 신뢰한다는 점입니다. 슈레다주가 프랑스 사람들에게 한국의 대기업에서 근무했다고 하면 그들의 첫 질문은 항상 부적절한 근무 환경에 관한 것이었어요. 어떤 이는 OL적인 전체주의적인 환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근본적인 핵심은 한국 기업의 업무 방식을 강조하려고 애썼습니다. 한국 기업의 업무 방식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소모적이고 힘이 들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나 하루 10시간 근무, 회사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 경직된 명령 체계, 불안정한 고용은 기업이 시장 지분을 넓히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노동자의 가정생활을 좀먹고 가치 있는 삶의 즐거움을 놓치게 해요. 인퓨처 컨설팅이라는 회사의 유정식 대표 컨설턴트는 책 말미에 책을 읽고 되새겨야 할 부분을 짚어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 기업들이 인간관계를 중시한다는 말은 환상이란 것이에요. 협력업체와의 인간관계, 정을 중시하는 문화는 목표 달성이라는 미명하에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오로지 갑과 을이라는 인간관계만 존재하죠. 둘째, 조직에서 개인이 철저하게 소외됐다는 점이에요. 프랑스 법인의 간부 직원이 아파서 수술을 받고 나온 자리에서 한국인 직원이 의사를 붙잡고 처음 내뱉은 질문이 이를 말해줘요. 언제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요? 말이죠. 의사의 환자의 상태를 염려한 말 대신 환자의 업무 복귀라는 염려하다니, 이것은 조직 내에서만 자아를 발견하고 조직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한국 직장인들의 슬픈 자아상입니다. 진정 나를 위해 일하는 한국인 직장인은 얼마나 될까요? 자, 이것으로 사과책방의 27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